예,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하다가 말았었는데요. 그 공간 모형 응용 관련해서 첫 번째 일렉트로에 대한 이야기 잠깐 했었습니다. 다섯 가지 유형의 유권자들이 존재하고 모두 다 싱글 픽드 프리퍼런스를 갖는다고 했을 때 각각 125명씩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유형 I의 아이디얼 포인트는 XI로 우리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는 두 명의 캔디데이트가 서로 이제 경쟁하는 경우를 생각을 했었는데 우선 L이라고 하는 후보가 자신의 포지션을 정하고 이어서 이걸 관찰한 R이라고 하는 후보가 자신의 위치를 정하는 그런 게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후보 L이 자신의 위치를 만일 여기에서 정했다고 한다면 후보 R은 이걸 관찰한 후보 R은 어디에서 자신의 위치를 결정할까? 당연히 약간 오른쪽에서 자신의 포지션을 정할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죠, 그렇죠? 그러면 자신의 아이디얼 포인트에서 더 가까운 캔디데이시 세 번째 유형 3을 생각해 보면 X3가 자신의 아이디얼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가까운 후보는 R이 될 것이고 L이 더 멀리 있으니까. 그 다음에 유형 4의 경우에도 자신의 아이디얼 포인트가 X4고 더 가까운 곳에 포지션을 잡은 사람이 바로 캔디데이트 R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 유형 5도 자신의 아이디얼 포인트에서 더 가까운 사람이 싱글 픽트 프리퍼런스를 우리가 가정했으니까 더 가까운 사람이 R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 125명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뭐 5명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과반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후보 R이 당선이 되겠죠. 만일 동시에 두 후보가 자신의 포지션을 결정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걸 생각하기 전에 만일 R이 자신의 포지션을 결정한 것을 다시 L이 관찰했다고 한다면 그럼 L이 자신의 포지션을 바꿀 수 있을 때 자신의 포지션을 바꾸겠죠. 약간 R보다 오른쪽에 자신의 포지션을 정할 거예요. 그럼 똑같이 R이 유형 3, 4, 5로부터 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후보 L도 유형 3, 4, 5로부터 표를 얻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후보 L이 당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포지션 변화가 가능하다면 궁극적으로 이 두 사람이 선택하게 되는 점은 아마도 미디언 보터가 되는 X3의 자신의 포지션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유형 3의 아이디얼 포인트인 X3를 결정하는 것이 두 후보에게는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그젬플은 의회에서의 그뭐 입법 활동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문제와 뭐 대체로 유사합니다. N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회 혹은 뭐 의회, legislature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N은 홀수라고 하겠습니다. 편의상 각 의원들은 한 표씩 행사할 수 있고요. 의사결정은 과반수를 따른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반 이상이 지지를 하면 뭐 지금 홀수니까 당연히 이제 과반수율이 적용이 되겠죠. 절반 이상이 반드시 지지를 해야 됩니다. 절반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홀수니까. 그래서 모든 의원들은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점을 직선상의 한 점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원 I의 경우에 자신의 아이디얼 포인트를 이제 XI라고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는 싱글 픽드 프리퍼런스를 싱글 피켓드네스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이디얼 포인트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효용이 감소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이어서 많은 의원들이 존재할 텐데 의원들이 각자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아이디얼 포인트를 가장 작은 값에서부터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한다면, 그러니까 인크리징 오더로 정렬을 한다면 이렇게 직선상의 점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의원의 아이디얼 포인트, 두 번째 의원의 아이디얼 포인트 이렇게 해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의원의 아이디얼 포인트까지. 그 다음에 미디언 보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홀수니까 n 플러스 1 나누기 2번째에 해당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미디언 보터 혹은 뭐 미디언 레지슬레이처 혹은 뭐죠? 컨그레스맨 뭐 이렇게 우리가 불러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위 투표자를 우리가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그룹의 선택은 뭐가 될까? 당연히 미디언 보터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디얼 포인트 XM이 되겠죠. 미디언 보터의 아이디얼 포인트를 XM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정리는 중위 투표자 정리를 조금씩 이렇게 변형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데요. 미디언 보터가 여기서 이제 가장 가운데 있는 아이디얼 포인트가 가장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의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위 투표자가 X라고 하는 대안을 Y라고 하는 대안보다 선호한다면 과반수도 X를 Y보다 선호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띠오럼이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증명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텐데 X를 Y보다 선호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중위 투표자의 아이디얼 포인트인 XM을 기준으로 해서 X가 더 가까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X가 XM의 오른쪽에 있을 때 첫 번째 케이스는 뭐 다음에 그림 나오긴 하지만 이제 미디언 보터의 아이디얼 포인트고요. 만약에 X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경우 첫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X가 왼쪽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미디언 보터의 아이디얼 포인트보다 X가 더 작은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첫 번째 이거 이 얘기부터 좀 하죠. 그 다음에 이제 X를 더 좋아하니까 Y는 더 멀리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X를 더 좋아하니까 Y는 더 멀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X와 Y가 다 XM의 아이디얼 포인트보다 오른쪽에 있는 경우고 두 번째는 X와 Y가 모두 아이디얼 포인트보다 이제 왼쪽에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X와 Y가 이제 반대쪽에 있는 경우인데 우선 아이디얼 포인트를 XM이라고 했을 때 이제 X가 왼쪽에 있고 Y가 오른쪽에 있는 경우 혹은 X가 오른쪽에 있고 Y가 왼쪽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X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X로부터 얻는 효용이 더 커야 되겠죠. 그림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는 X가 아이디얼 포인트보다 오른쪽에 있고 당연히 X를 Y보다 더 선호하니까 Y는 X보다 더 오른쪽에 있겠죠.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X가 아이디얼 포인트보다 아이디얼 포인트의 왼쪽에 있고 X를 Y보다 더 좋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Y가 X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고요. 세 번째 케이스는 X와 Y가 이제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X 아이디얼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반대쪽에 있는 경우 X가 왼쪽에 있다고 했을 때 당연히 X로부터 얻는 효용이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X로부터 얻는 효용이 이만큼이라고 하고 Y로부터 얻는 효용이 이만큼이라고 할 때 반드시 X로부터 얻는 효용이 더 크게 표시를 하면 되겠죠. 반대의 경우도 상관은 없어요. 붉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면 만일 이쪽에 이제 X가 있고 이쪽에 Y가 있다고 하면 X로부터 얻는 효용이 Y로부터 얻는 효용보다 더 크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경우에 과연 과반수가 지금 미디언 보터가 X를 Y보다 더 좋아하는 경우를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텐데 과연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나머지 과반수, 그러니까 미디언 보터를 빼면 딱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n이 홀수니까 미디언 보터를 빼면 n-1이 될 것이고 n-1명은 짝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n-1명이 짝수니까 2로 나누어도 나머지 2로 나누면 딱 떨어지겠죠. 나머지 없이. 나머지가 0이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미디언 보터가 X를 Y보다 더 좋아한다면 n-1 나누기 2명도 X를 Y보다 더 좋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미디언 보터 1명과 그 다음에 미디언 보터를 제외한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
2의 n-1명이 x를 y보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과반수가 되는 거죠. 절반이 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x가 y보다 미디언 보터의 아이디얼 포인트에 더 가깝기 때문에 중위 투표자는 반드시 x를 선호한다. 이게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뭔가를 증명하고 싶을 때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정리라든가 어떤 명제를 증명하고 싶을 때 뭐뭐라면 무엇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보게 되는데, 보시면 이렇다면 과반수도 x를 y보다 선호한다. 이 앞에 있는 것이 사실상 어떤 전제가 되는 것이고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뭔가를 증명하고 싶을 때 뭐뭐라면에 해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문장이 성립하는가를 이제 우리가 보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됩니다. 중위 투표자는 x를 y보다 선호한다. 이건 가정이고요. 그래서 xm을 중심으로 아이디얼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당연히 자신의 아이디얼 포인트가 미디언 보터의 아이디얼 포인트보다 작은 사람들은 다 이쪽에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이디얼 포인트를 오름차순으로 쭉 정렬을 해서 가장 낮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높은 사람 순서대로 여기에 이제 직선 위에 한 점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각 의원들을. 그러면 이제 미디언 보터가 여기 있으니까 나머지 n-1 나누기 2명이 이쪽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겠죠. 미디언 보터를 제외한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 그렇다면 미디언 보터가 x를 y보다도 좋아하니까 나머지 이 왼쪽에 미디언 보터보다 아이디얼 포인트가 더 적은 값을, 더 작은 값을 갖는 의원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x를 y보다 선호할 거예요. 그래서 미디언 보터를 포함해서 2분의 n-1명이 x를 y보다 선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증명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 경우는 아이디얼 포인트가 아이디얼 포인트보다 x가 왼쪽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y도 왼쪽에 있는 경우.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미디언 보터의 아이디얼 포인트보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숫자 마찬가지로 n-1 나누기 2명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언 보터를 제외한 사람들의 숫자가 n-1명이고 이건 짝수니까요. 절반은 오른쪽에, 나머지 절반은 왼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이 오른쪽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x를 y보다 좋아하죠.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한 대안이 x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대안 y보다 x를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언 보터를 포함해서 n-1 나누기 2명이, 그래서 토탈 n 플러스 1 나누기 2명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n-1 나누기 2 플러스 미디언 보터 1명이니까 이걸 계산하면 n 플러스 1 나누기 2가 돼요. 그래서 과반수가 x를 y보다 선호한다 라고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x와 y가 이제 미디언 보터의 아이디얼 포인트의 반대쪽에 있을 때 x는 지금 그림에서 왼쪽에 있고 y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x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x로부터 얻는, 이게 이제 효용 수준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Single Picked Preference는 효용 수준을 보여주는 거니까 반드시 더 높은 만족도를, 세로쪽을 제가 그리진 않았지만 이게 효용 수준을 보여주는 그 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y를 선택했을 때 효용 수준, 반드시 x를 선택했을 때 효용 수준이 더 높아야 됩니다. 자, 이 경우에도 사실 뭐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죠. 당연히 중위 투표자는 x를 더 선호하고요. 이 경우에 이제 왼쪽을 보는 게 좋을까, 오른쪽을 보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왼쪽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중위 투표자의 아이디얼 포인트보다 작은 아이디얼 포인트를 갖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n-1 나누기 2명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떨까? 당연히 중위 투표자 보다 아이디얼 포인트가 작은 사람들의 경우도 x를 y보다 선호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경우에도 똑같이 우리가
그 띠어럼이 성립한다고 하는 걸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 이그젬플은 간단한 이제 재분배 정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Redistributive Politics라고 해서 우리가 앞서 봤던 그 간단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정책을 연장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기에서는 이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이전 지출의 형태로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간단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컴 트랜스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모형에 대한 백그라운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그젬플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어떤 국가의 시리즌의 숫자는 이제 n명이고요. 그냥 편의상 홀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야 미디언 보터를 딱 찍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시리즌 i의 소득을 yi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 소득을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높은 사람 순서대로 정렬을 할 경우에 정확히 가운데 위치한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이 바로 미디언 인컴을 갖고 있는 미디언 보터라고 부르겠습니다. 중위 소득을 갖는 사람, 소득 순서대로 정렬을 했을 때 가장 가운데 위치한 사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디언 인컴을 YM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서 M은 M 플러스 1 나누기 2가 되겠죠. 만약에 N이 9명이라고 한다면 이제 M은 5가 되는 거고요. 정확히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제 2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가운데 있는 사람의 번호가 나오겠죠. 그래서 편의상 그 시리즌 1, Y1이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시리즌 1이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소득 수준을 Y1이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소득이 높은 사람을 N, 시리즌 N이라고 부르고 이 사람의 소득을 YN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Y1이 가장 작고 Y2가 그 다음 그래서 우리가 미디언 인컴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YN이 가장 큰 소득 수준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평균 소득을 Y라고 표시를 하고 평균 소득은 모든 사람들의 소득을 다 더한 다음에 사람들의 숫자, 시리즌의 숫자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 더하고 n으로 나누어서 이걸 이제 평균 소득이라고 하면 되겠죠. y라고 쓰겠습니다. small y는 평균 소득이에요. 또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소득의 총합은 평균 소득 곱하기 시리즌의 숫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총 소득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득의 합. 그 다음에 이제 세율은 타우와 같고요. 비례세입니다. proportional tax. 그래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세율이 똑같이 20%라고 했을 때 1억 버는 사람은 2천만 원을 내야 되고 10억 버는 사람은 2억을 내야 되는 거죠. 세율 타우라고 쓰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시리즌 1의 소득은 Y1이니까 시리즌 1은 타우의 Y1만큼의 세금을 내야 되고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시리즌 N은 타우의 YN을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예산 제약은 마찬가지로 밸런스드 버짓 컨스트레인트를 우리가 가정할 텐데 균형 예산 매 시점마다 그냥 정부는 균형 예산을 달성한다라고 가정할 거예요. 균형 예산. 그래서 정부 수입, 조세 수입의 합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정부는 정부 지출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T만큼의 소득을 나누어 줍니다. 재분배 정책의 목적으로. 그래서 앞서 봤던 공공 서비스 G라고 하는 것은 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뭐 교육이면 교육의 형태로, 뭐 보육이면 보육의 형태로 그런 형태의 이제 공공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T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득의 형태로 돌려주는 거예요. T는 소득입니다. 그래서 이전 지출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지급하는 것이니까 이걸 지출이라고 부르고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리즌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소득이 되겠죠. 이전 소득. 그래서 이전 지출과 이전 소득은 같은 말이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뭐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면 그 뭐 매니저나 혹은 뭐 사장님이 여러분한테 지급하는 급여는 사실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매니저 입장에서 보면 지출이고요. 그 다음에 받는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소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 지출, 이전 소득 그냥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하는데 결국은 관점의 차이예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정부 관점에서 보면 이건 이전 지출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받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가계 입장에서 보면 이건 이전 소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전 지출의 총합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급여를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니까 시리즌의 숫자는 n입니다. n.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t를 나눠주면 정부 지출의 총합은 nt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새로운 컴포넌트를 하나 추가했어요. 예, C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재분배 정책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뭐 사회적 비용, 직접 비용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재분배 정책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재정학이라든가 혹은 미시경제학에서 조세로 인한 어떤 자원 배분의 효율성 문제라든가 그래서 뭐 소셜 서플러스가 줄어든다든가 혹은 뭐 소비자 잉여가 줄어들 수도 있고 생산자 잉여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뭐 후생이 감소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조세와 관련한 자중 손실, deadweight loss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자중 손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중 손실. 그래서 이 C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다양한 비용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좀 더 설명을 부연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뭐 여러 가지 행정 비용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부 수입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뭐 타운은 다 똑같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모든 사람들의 소득의 합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타우의 summation yi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뭐라고 했었냐면 평균 소득을 우리가 1 over n의 모든 소득의 합이라고 썼으니까 양변에 n을 곱하면 총 소득은 사람들의 숫자, 국민의 수 곱하기 평균 소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총 소득을 ny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 예산 제약에서 균형 예산 제약에서 정부의 조세 수입은 세율 곱하기 총 소득과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조세 수입은 세율 곱하기 총 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예산 제약에서 코스트에 대한 이야기 좀 해야 되는데요. 뭐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막 적었습니다. 세율을 인상해서 세금을 많이 걷게 되면 뭐 당연히 사람들의 근로 인센티브가 의욕이 저하되고 그 다음에 국가 경제 전체의 비효율성은 높아질 거예요. 이건 뭐 이건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디스토션을 유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중 손실, 데드웨이트 로스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세청 공무원들 더 많이 고용해야 되니까 공무원 이제 채용하게 되면 채용된 공무원은 좋겠지만 사회가 이 사람들의 비용을 이제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금도 많이 줘야 되고 또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연금을 수급하실 수 있고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이제 배우자가 일부를 또 받아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의 일부를. 뭐 등등등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이 많아지면 세율이 높아지면 그래서 내야 되는 세금이 많아진다면 조세 회피 현상도 더 확산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다면 뭐 불법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혹은 뭐 편법의 형태로 세금을 경감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세율이 계속 높아지면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데 시간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야 되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일에 사실 생산적이지 못한 일이죠, 그렇죠? 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생산적이지 못한 활동입니다.
그러한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과정에서 데드웨이 로스가 발생하겠죠.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 본다면 비용은 아마도 세율이 높을수록 증가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 규모가 클수록 그 비용도 증가할 거예요. 첫 번째, 세율이 인상이 되면 인상이 될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이러한 비용이 커지는 건 쉽게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경제 규모가 클 때 왜 비용이 증가할까? 이거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어떤 기업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법인세율이 상승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임금 근로자들이 전보다 세율이 인상돼서 더 높은 세금을 내야 된다면, 뭐 지금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정도보다 훨씬 더 만약에 높아진다면, 물론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잖아요. 공시지가 이제 말이 현실화지. 예. 공시지가 이제 상승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재산세를 더 내야 되고요.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자신이 내야 되는 세금을 어떻게든, 그러니까 taxable income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재산세는 별개고,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소득이 확정이 되면 그 소득의 일부를 이제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어떻게든 그 확정된 소득이죠. 그 taxable income이라고 하는데, 이 taxable income이 작으면 작을수록 조금 더 적은 세금을 낼 수 있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누진세제에서는 쓸데없는 얘기까지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세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많아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생산적인 활동을 할 시간에 자신의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더 많이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득이 비교적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세무사 혹은 뭐 회계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상담 받고, 그 다음에 되게 많은 시간을 자신의 taxable income을 줄이는데 애를 쓸 거란 말이에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 많은 노력을 실제로 발생한 기업의 영업이익이 얼마만큼인가 그런 걸 줄여가기 위해서, 혹은 발생한 비용들을 이제 과대 계상하는 거죠. 가능한 모든 것 다 비용 처리해서 실제로 발생한 이윤이 적은 것처럼 그렇게 리포트를 할 인센티브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경제 규모가 커졌는데 세율이 높아지게 되면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대신 비생산적인 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게 점점 더 커지는 거잖아요. 잃어버리는 게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반영할 텐데, 그냥 편의상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율 인상이 비용을 높이고, 그 다음에 경제 규모가 커질 때 이게 코스트를 높이는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세율이 비용을 높이고 그 다음에 총소득이 비용을 높인다, 이 정도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우선 뭐 식은 간단해 보이진 않죠. 우선 n times y가 총소득이었었어요. 이건 어디에서부터 온 거냐면 평균 소득을 계산, small y는 평균 소득입니다. 1 over n의 summation yi인데 양변에 n을 곱해서 이렇게 n times 평균 소득은 총소득과 같았었어요. 그래서 n times 평균 소득이 바로 총소득입니다. 총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코스트는 늘어날 거고요. 세율이 일정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총소득이 일정할 때, n times y가 일정할 때 이 식을 보시면 여기 시그마는 그냥 0보다 큰 값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뭐 예를 들면 뭐 2, 3, 뭐 1, 뭐 이런 값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만약에 시그마가 1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2분의 1의 타우의 2의 총소득,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세율이 상승하게 되면 경제 전체의 코스트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이제 현상을 반영하고 싶어서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한 식으로 썼냐면요. 이거 나중에 좀 계산할 때 우리 미분도 한번 해야 되고, 전에 했던 거 비슷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계산할 때 조금 결과가 나이스하게 나와요. 뭐 전혀 그럴 것 같아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나이스합니다. 첫 번째 텀은 세율이 상승할수록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총소득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두 번째는 반대로 세율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경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용이 커진다라고 하는 두 가지 현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부의 예산 제약, 여기서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림판에 좀 보여드릴게요.
정부의 예산 제약이 뭐였었냐면 그 정부 수입은 정부의 수입은 이렇게 생겼었어요. 모든 사람이 이제 세율 똑같은 세율을 부담해야 되고 총 소득이 n times y였으니까 이게 정부 수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지출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T만큼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 지출, 재난지원금 금액 곱하기 예를 들면 뭐 100만 원 곱하기 전체 국민 숫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이러한 이제 재분배 정책에 따른 다양한 비용인데 우리가 비용을 어떻게 가정했냐면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이제 1 플러스 1 오버 시그마에 시그마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타우에 1 플러스 1 오버 시그마 그 다음에 n 타임스 y라고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각 텀에 똑같이 이제 n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양편을 이제 n으로 나누어 주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그 변수가 두 개 존재하는데 우선 제가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검은색이 나은가요? 회색이 나을까요? 회색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T 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평균 소득은 사실 그 시리즌들의 소득 수준이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Y도 평균 소득이니까 이건 이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주어진 것. 예. 그 다음에 여기도 주어진 것.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은 타우와 물론 이제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모형을 만들어서 이 모형 내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세율을 결정할지를 우리가 관찰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만 세율과 이전 소득, 이전 지출의 크기를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건 두 개를 동시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공 서비스 수준 G와 세율 타우 사이의 관계를 봤던 것처럼 이건 이제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되면 다른 하나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T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정부의 예산 제약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T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타우의 Y 얘를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텀에도 y가 있고 두 번째 텀에도 y가 있으니까 이 식을 y로 정리해주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정부가 지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이전 지출의 크기는 타우 마이너스 1 오버 1 플러스 1 오버 시그마의 타우의 1 플러스 1 오버 시그마 맞죠? 예. 그다음 이거 이 전체가 분모입니다. 그리고 y 이렇게 해서 여기도 여기도 y가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정부의 이전 지출 크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 두 가지 컴포넌트가 다 들어 있어요. 첫 번째 컴포넌트는 앞에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뒤에 부분인데 그러니까 세율을 인상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세율을 인상한 만큼 모두 다 이전 소득, 이전 지출의 증가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세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각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어떤 이전 지출, 이전 소득의 크기는 당연히 증가해요. 첫 번째 텀에 따르면 세율이 인상되면 당연히 정부의 재정이 확충될 테니까 더 많은 금액을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T가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세율이 상승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자중 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실제로 세율이 인상된 것만큼 그렇게 모두 다 이전 지출에 사용할 수는 없다는 걸 이 두 번째 텀이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세율이 높아지면
사회적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전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번째 텀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비용으로 인해 세율 인상이 그대로 다 이전 소득의 증가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율이 계속해서 높아지면 어떤 사회적 비용도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출했던 식이고요. 그 다음에 보려고 하는 건 시리즌들의 효용함수를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세율을 가장 선호하는지. 지금 그 시리즈는 자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 다른 어떤 아이디얼 포인트를 갖게 되겠죠.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세율은 자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효용함수를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효용함수는 자신의 소비 수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앞서 봤던 공공 서비스의 사례에서는 우리가 효용함수를 이렇게 가정했었습니다. G의 뭐 something 나누기 something이었죠, 그렇죠? 여기에서는 이제 quasi linear utility 펑션을 전에 우리가 공공 서비스 문제에서는 가정했었던 거고, 여기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왜냐하면 공공 서비스 같은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소득에 비례한다. 소득이 높으면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고 더 많이 소비하면 효용이 증가하는 1대1로 효용이 증가하는 그런 효용함수를 가정하겠습니다. 결국은 소득이 높으면 행복해지는 것이죠. 소비가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효용이 1대1로 반응할 테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시리즈의 문제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죠. 시리즈의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써볼 수 있습니다. 우선 효용함수는 U의 i번째 CI고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을 소비할 수 있냐면 자신의 소득은 Y니까 YI 중에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1 타우의 YI만큼을 실제로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재분배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자신의 소득이 있고 공공부문에서 이전해주는 이전 소득이 발생하겠죠. 트랜스퍼 인컴이에요. 인컴 트랜스퍼. 그래서 이전 소득은 T가 될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T를 똑같이 지급하는,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그래서 이 사람의 소비는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이제 앞서 우리가 T를 뭘로 표현할 수 있었냐면 세율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T를 이렇게 썼었죠. 이렇게 이제 T를 표현했어요. 그럼 이제 효용함수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자신의 소득은 주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전 소득도 평균 소득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시리즌 I의 효용이라고 하는 것을 세율 타우로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 I번째 사람의 소비를 이렇게 써보는 것입니다. 1 타우의 자신의 소득, 그 다음에 이전 소득은 타우 마이너스 평균 소득,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시리즌 I의 소비가 되고요. 모든 시리즈는 자신의 소비로부터 효용을 얻는데 소비와 효용은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한 단위 늘어나게 되면 1달러만큼을 더 소비할 수 있으면 그러면 정확히 효용이 1달러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소비하고 있을 때 1달러를 더 소비해도 늘어나는 효용은 1달러만큼이고 적게 소비하고 있을 때 1달러만큼 더 소비해도 늘어나는 효용은 1달러만큼이다. 그래서 선형인 형태의 효용 함수를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리니어 유틸리티입니다. 그래서 C 대신에 그냥 U로 바꿔 쓰면 되겠죠. 그래서 I번째 시리즈의 효용은 바로 이렇게 결정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다른 것들은 다 주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도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평균 소득도 주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은 i번째 시리즌이 가장 선호하는 세율은 과연 얼마나 될까? 앞서 우리가 i번째 시리즌이 가장 선호하는 공공 서비스 수준이 얼마만큼일까를 찾았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i번째 시리즌이 가장 선호하는 세율은 얼마일까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세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이쪽 텀에서 보시면 세율이 높아지면 이전 소득은 늘어나서 더 좋을 수 있지만, 이쪽에서 자신의 private consumption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자신의 after tax income, 처분 가능 소득은 줄어들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불행할 거고요. 반대로 세율이 상승하면 이전 소득이 늘어나니까 이쪽에서는 더 행복해지겠죠. 둘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텍스 타우로 인해서 어떤 상충 관계가 나타나는 것이죠.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i번째 시리즈는 어떤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어떤 세율이 존재할 거고요. 아마도 우리가 싱글 픽 프리퍼런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이러한 효용 함수를 가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이쪽이 효용이고 가로축의 변수가 세율이에요. 세율이 낮을 때는 효용이 낮고 점점점 상승하면 효용도 증가하다가 어느 점을 지나면 효용이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세율이 결정이 되겠죠. 타우 i.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작업은 i번째 시리즌이 가장 선호하는 세율은 얼마인지. 가장 좋은 방법은 효용 함수를 미분을 하고요. 타우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얘기는 기울기를 찾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생긴 효용 함수의 기울기를 찾아보고요. 그게 바로 미분을 하는 개념이죠. 미분한다는 것의 개념이 기울기를 찾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어떨 때 가장 선호하는 세율이 나타나냐면, 이제 기울기가 이렇게 반듯한 직선일 때겠죠. 기울기가 이렇게 반듯한 직선이라는 얘기가 바로 기울기가 0일 때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t에 대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이걸 0이라고 두고 타우를 찾으면, 세율을 찾으면 그게 바로 i번째 시리즌이 가장 선호하는 세율이 될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캔버스인가요? 캔버스가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효용 함수를 한번 세율에 대해서 미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 타우에 yi, 그 다음에 타우, 식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렇게 미분하는 게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미분해 보면, 식이 복잡하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이것을 전개를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이쪽 거는 따로 전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제 타우에 대해서 미분하면 타우가 아닌, 타우가 들어가 있지 않은 텀들은 다 무시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타우에 대해서 미분하면 여기 타우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제 마이너스 yi만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이제 괄호 안에 걸 우리가 타우에 대해서 미분하면 돼요. 이제 y는 남겨놓고 곱셈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 안에만 타우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 타우에 대해서 미분하면 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 될 테니까 여기도 1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요거 따로 제가 한번 미분해 볼게요. 자, 이걸 이제 타우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데, 타우를 그냥 x 같은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부담감이 덜할 수도 있어요. 미분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앞으로 내려오겠죠. 앞으로
예를 들어서 x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x의 2-1승이 되니까요. 그 방식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쓸 수 있어요. 앞으로 내려오면 1 플러스 1 오버 시그마 곱하기 1 오버 1 플러스 1 오버 시그마니까 이거는 그냥 1만 남겠죠. 그렇죠? 얘와 분모가 같으니까 그냥 1만 남을 거고요. 타우에 1 플러스 1 오버 시그마에서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1은 뭐 있으나 마나 곱해주는 거니까 무시하고 1 빼기 1 하면 세율의 시그마분의 1승만 남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텀이 있으니까 마이너스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세율의 1 오버 시그마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게 뭐냐면 효용함수의 기울기들을 다 찾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우가 변할 때 세율이 변할 때 i번째 시리즈 내 효용함수의 기울기가 달라질 거예요.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제가 효용함수를 표시해 보면, 자, 효용함수는 아마도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계산한 미분한 결과가 뭘 보여주냐면 타우가 이렇게 변할 때 점점 기울기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뭐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각각의 기울기를 다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기울기를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찾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기울기가 0일 때 이렇게 기울기가 0일 때 그때 세율 타우를 찾는 것이니까 이제 이걸 0이라고 두고 타우에 대해서 풀면 그러면 i번째 시리즈니 가장 선호하는 세율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계산해야 되는 것은 이 자신의 소득이죠. 자신의 소득을 왼쪽으로 넘기면 이제 yi 1 마이너스 타우의 1 오버 시그마의 평균 소득입니다. 얘는 민이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양변을 이제 평균 소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yi 나누기 평균 소득은 1 빼기 타우의 1 오버 시그마.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이것을 바꿔치기 한번 해보죠.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타우니까요. 타우는 무엇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정리를 좀 해보죠. 그래서 바꿨으면 타우의 1 오버 시그마는 1 빼기 yi 나누기 y가 되고요. 이제 다 했습니다. 자, 양변에 시그마 승을 해주는 거예요. 시그마는 0보다 큰 값이니까요. 똑같이 그러니까 뭐 제곱이면 제곱을 해준다든가 2분의 1승이면 2분의 1승을 해준다든가 그러면 이제 승수에 다시 승수를 해주면 이제 승수끼리 곱하는 게 되겠죠. x의 2분의 1승을 제곱해주면 그냥 x가 되겠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타우만 남겨놓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그마 승수를 취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왼쪽은 세율 타우만 남겠죠. 그 다음에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시그마. 우리가 지금 찾아낸 것이 뭐냐면 i번째 지금 우리가 뭐 쭉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재분배 정책의 경우 i번째 유권자가 가장 선호하는 시리즈니 가장 선호하는 세율이 바로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뭐 시그마가 1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고요. 뭐 어떤 값이라고 생각하셔도 뭐 좋습니다. 그래서 1 빼기 자신의 소득 나누기 평균 소득 이 비율에 따라서 자신이 선호하는 세율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강의 노트로 다시 돌아가서 이 세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업한 게 바로 이거고요. 시리즈 i가 가장 선호하는 세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개 조건을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우리가 아까 일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효용함수를 세율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율이 한 단위 늘어날 때 뭐 당연히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효용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율이 늘어날 때 그로 인해서 이전 소득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뭐 재난지원금 같은 것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또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왼쪽의 첫 번째 텀이 뭘 보여주냐면 세율이 한 단위 이상 인상이 됐을 때 자신의 소득이 줄어들겠죠.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세율 인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부담분, 뭐 효용의 감소분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여기에선 제가 한계 비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당연히 세율이 인상이 되면 세금을 그만큼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효용이 감소해요. 그 효용의 감소분은 제가 한계 비용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율이 인상이 된다면 그러면 당연히 이전 소득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전 소득의 증가분이 바로 이 오른쪽 텀이 두 번째 텀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세율 인상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같은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세율이 인상이 된다 그래서 그 인상된 것만큼 모두 다 이전 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이제 뭐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다 지불하고 남는 거 행정 비용 같은 거 다 지불하고 남는 것들을 가지고 재원으로 해서 재분배 정책이 시행이 되겠죠. 나눠 갖겠죠. 그래서 이걸 제가 한계 편익 혹은 뭐 효용의 증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계 편익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계 비용이 한계 편익보다 크다면 세율을 인하하고 싶어 할 것이고 반대로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보다 크다면 세율을 인상하는 걸 선호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관심사는 뭐 그런 것보다는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세율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국민이 경제 내에 존재한다면 이러한 선호를 갖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정치인들은 어떤 세율을 선택하게 될까를 보는 것이 사실 우리의 문제입니다. 관심사죠. 시리즌 I가 가장 선호하는 세율을 우리가 도출을 했는데 이제 몇 가지 재미있는 저한테만 재미있을 수 있어서 재미있는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 경우를 볼 텐데 하나는 자신의 소득이 평균 소득보다 적은 사람의 경우 그러니까 평균 소득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의 경우와 평균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의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 볼 텐데요. 자 보시면 어떤 시리즈는 I예요. 소득 수준이 I인 YI인 사람의 아이디얼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이 사람이 평균 소득보다 소득 수준이 낮다면 그렇다면 요 안에 있는 yi 나누기 y는 1보다 작은 값을 갖겠죠. 평균 소득보다 소득 수준이 낮다면 자 그러면 1보다 작은 값을 가질 테니까 세율은 0보다 커질 거예요. 0보다 양의 값을 갖게 됩니다. 파지티브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평균 소득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세율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기본적으로 재분배 정책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을 하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형태의 재분배 정책을 선호한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세율이 0보다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 소득 Y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세율이 0보다 크겠죠. Y보다 평균 소득보다 자신의 소득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세율이 다 0보다 클 테니까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더 높은 세율, 더 낮은 세율 이렇게 존재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세율이 0보다 크다는 것은 이러한 재분배 정책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균 소득보다 자신의 소득이 높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경우는 계산해 보면 yi 나누기 y가 1보다 클 거예요. 평균 소득보다 자신의 소득이 더 높기 때문에 이 값은 1보다 크고 그러면 i번째 시리즌이 가장 선호하는 세율의 이 괄호 안의 값을 보시면 1 마이너스 상대 소득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소득 대비, 그러니까 평균 소득 대비 자신의 소득인데 이게 지금 1보다 큰 값이에요. 그렇다면 세율은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됩니다. 뭐 시그마가 1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겠죠. 이게 0보다 작은 값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뭘 뜻하냐면 세율은 절대 0보다 작은 값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세율이 0보다 작은 값을 가질 때 그때를 그게 바로 가장 선호하는 세율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재분배 정책을 선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한 다음 그걸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형태의 재분배 정책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율이 0보다 작다는 뜻은 0보다 작은 값을 가질 수 없으니까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래서 그림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경우로 우리가 그러니까 평균 소득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어떤 그 효용을 갖게 될까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리즈는 I의 경우에는 제가 그림을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득 수준이 평균 소득보다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세율이고요. 여기가 제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세율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그 선호를 갖는다는 의미겠죠. 다시 한번 잘 그려보죠. 이렇게 생긴 선호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죠, 그렇죠?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세율은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율이 0보다 작은 값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장 선호하는 세율은 이제 여기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율이 0일 때 이 사람의 효용 수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율이 0보다 커지게 되면 이 사람의 효용은 점점 떨어지겠죠. 그래서 세율이 취할 수 있는 값은 0에서 1까지의 값이니까요. 1보다 또 클 수는 없잖아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경우 자신의 소득이 평균 소득보다 큰 사람들, 이 사람들의 경우는 가장 선호하는 세율이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평균 소득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모두 다 세율이 제로가 될 테니까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재분배 정책에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소득 수준이 평균 소득보다 낮은 사람이 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선호할까 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인데요. 우선 간단한 계산을 한번 해보죠. yi가 yj보다 소득 수준이 더 낮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i번째 시리즈니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세율은 이렇게 생겼고요. 1 마이너스 자신의 소득 평균 소득의 시그마만큼인데 지금 우리는 어떤 경우를 보고 있냐면 i가 더 소득이 낮은 사람인가요? j가 더 소득이 낮은 사람인가요? 이 i가 더 소득이 낮은 사람입니다. j 그 다음에 평균 소득. 그러니까 평균 소득보다 소득 수준은 낮은데 i의 소득이 더 낮은 경우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더 낮은 세율을 선호할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이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더 낮은 세율을 선호할 텐데요.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우선 각 텀을 y로 나누어 줘도 역시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각 텀에 마이너스 2를 곱해줍니다. 마이너스에 1. 그럼 이 경우에는 사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겠죠. 그렇죠?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각 텀에 2를 더해줍니다. 여기 0이 되겠죠. 그래서 i번째 사람 그 다음에 뭐 한 번 더 계산해 보면 굳이 뭐 안 해도 되는데요. i번째 사람의 요 값은 바로 요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세율에 있는 요 값과 동일하니까 굳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시그마 승을 취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겠죠. 시그마가 0보다 큰 값이니까 뭐 제곱을 하거나 스퀘어 루트를 취하거나 제곱근을 취하거나 뭐 그래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게 바로 I가 가장 선호하는 세율이 될 것이고 이게 J가 가장 선호하는 세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단 이제 이러한 전제 하에서 그러니까 평균 소득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 중에 소득이 적을수록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예,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세율이 상승하겠죠. 가장 아이디얼 포인트, 가장 선호하는 세율이 높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모형 자체가 간단하니까. 그래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단 평균 소득보다 작은 사람들 중에서 낮을수록 선호하는 세율은 상승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인들 혹은 정당이 존재해서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 하에서 어떤 세율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어떤 세율이 채택이 될까? 지금 여기에서는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 평균 소득보다 높은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Y보다 높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재분배 정책을 원하지 않는 반면에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재분배 정책을 요구한다는 게 이제 우리가 얻은 첫 번째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펴봤던 것은 소득 수준이 더 낮을수록 높은 세율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에 봤던 중위투표자 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순차적으로 어떤 한 정치인이 후보가 자신의 포지션을 정하는 거예요. 로케이션이나 포지션을 정하는 거예요. 세율을 정합니다. 그럼 이제 이걸 관찰한 어떤 경쟁 후보가 또 다른 세율을 선택을 하겠죠. 자신에게 유리한, 여기서 유리하다는 것은 당선 가능성을 더 높이는 그러한 세율을 선택할 텐데 뭐 전에도 잠깐 봤지만 궁극적으로 이 두 사람의 후보가 선택하게 되는 세율은 중위소득, 중위투표자라고 한번 해보죠. YM의 소득을 갖는 중위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세율을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I 대신에 이제 여기다 YM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중위소득을 갖는 중위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세율이 바로 타우 M이 될 것이고 정치인이 혹은 정당이 존재하는 정치경제 모형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 경우에 채택되는 혹은 정치인들이 선택하는 세율이 바로 타우 M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뭐 제 생각에는 1시간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몇 가지 이야기들이 조금 더 나오기는 하는데 그냥 조금 더 해도 좋기는 합니다만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뒷부분 얘기는 그냥 간단하게 뭐 더 분석하는 건 없고 사실 이 두 가지 메시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재분배 정책을 원하지 않고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일수록 재분배 정책을 요구한다.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더 낮을수록 평균 소득보다 낮은 사람들 중에서도 더 낮을수록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요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 간에 이제 이해관계가 상충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 하에서는 이러한 중위투표자가 중위소득자가 가장 선호하는 세율이 채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은 중위투표자, 중위소득을 갖는 사람의 소득, 이 YM이라고 하는 값과 평균 소득이 과연 얼마나 다를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체로 소득 분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소득 분포가 이렇게 여러분 뭐 수능 점수의 그 분포처럼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대체로 오른쪽 테일이 두텁습니다. 자, 붉은색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대체로 소득 분포는 어느 나라나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소득을 얻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이러한 형태의 이제 분포를 갖고요. 오른쪽으로 치우쳤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오른쪽 꼬리가 두텁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대체로 소득 분포가 이렇게 생겼으면 중위 소득보다 당연히 평균 소득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균 소득보다 중위 소득이 당연히 더 작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이제 이 부분부터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린이날에 이 강의를 듣고 계실 것 같지는 않지만 어린이날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